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근이 좀 늦었네요. 퇴근을 하고 나니 11시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D조입니다. 월드컵 D조, 미국, 그리고 튀르키예, 파라과이인데 이번 조는 사실 엄청난 1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4중에 해당되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혼돈의 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최국 미국이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 다음에 유럽 최고의 늘 다크호스다 하는 게 튀르키예. 저는 좀 매번 월드컵에서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미 특유의 거친 축구를 보여주는 파라과이, 그 다음에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시아라고 좀 보기 힘든 아주 끈질긴 피지컬 축구의 호주,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D조 내 팀의 전력, 그리고 예상 베스트 11, 그리고 핵심 전술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파 랭킹이나 이런 거 보면 압도적인 지배자도 없고 승점 자판기도 없다. 그래서 개최국의 2점, 남미의 늪수비, 유럽의 전술, 아시아의 체력,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누구도 이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전장이 되었다. 그래서 폭스 스포츠 선정에서 4번째로 어려운 조다, 이런 기록도 있고, 옵타에서 선정한 중위권은 난이도이지만 그러나 극강의 예측 불가에 해당되는 팀이다. 다음에 12개 조 중에 유일하게 4개국 모두 토너먼트 진출 경험을 보유한 것이 좀 특이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분석해 보려고 좀 만들어 봤는데, 공격 잠재력부터 보자면 미국 튀르키예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는 훨씬 좋고, 수비 안정감에서는 파라과이랑 호주가 훨씬 좋은 것 같고, 다음 전술적으로는 훨씬 탄탄함은 파라과이가 좀 더 조직적이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변수 창출력, 얼마나 좀 창의적이고 좀 창조적인 전술적인 형태나 아니면 개인의 이해서나 좀 바꿔갈 수 있느냐 할 때 튀르키예가 아무래도 95%, 다음에 미국이 한 80%고 파라과이가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팀의 아주 뚜렷한 강점이 상대의 역점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성 구조가 형성되는 아주 재밌는, 절대적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조 같은 경우는 동부 해안 쪽에 위치했었다면 이번에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전 경기가 이제 미국 서부 시간대 진행이 되고, 이동거리의 최소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전 양상이 아주 멋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14일에 이제 개막전,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과 파라과이가 먼저 벌어지고, 다음 밴쿠버에서 호주 튀르키예, 다음에 시애틀에서 미국 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튀르키예 파라과이, 운명의 결정전이 마지막 6월 26일에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이제 튀르키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라과이 호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공동개최국 중에 아주 중심이 되는 나라이자,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은 아주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홈에 대한 엄청난 이점, 그리고 젊은 유로파 선수들이 꽤 많이 있고요.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과거의 미국 대표팀보다는 훨씬 기술적이고 빠른 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파 랭킹도 16위에요. 우리가 미국 하면 축구가 잘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서 미국이 꽤나 괜찮습니다. 팀도 되게 괜찮고, 미국은 왠지 축구랑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축구를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되게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6강에 든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고, 사령탑이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죠. 그래서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영광을 함께했던 그 포체티노이고요. 그래서 전술의 정체성을 보면 지지 않는 축구를 지향하는 축구이고, 빠른 속도와 피지컬 바탕으로 조 1위로 아주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점은 감독 부임 초기에,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기대했는데 사실 전술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초기에 벨기에한테 2대5로 지고 포르투갈전에서 또 0대2로 지고 이러면서 또 스위스전에 4실점하는 등 수비진이 붕괴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전술적인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얼마나 잘 극복하고 본선에서 활약을 하는지가 아마 중요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쿼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핵심 선수로 볼 수 있는 건 크리스천 풀리식,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풀리식이고요. 178cm에 엄청나게 유망주 시절부터 대단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둥근 근육 문제가 좀 있어서 시즌 초반에 절정의 폼이었는데 16년 들어서 무득점 슬럼프에 빠지고 다음 아탈란타전 직전에 또 부상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아마 6월 13일 파라과이전이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국의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리식이 미국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 엄청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면 꽤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웨스턴 맥케니라는 선수, 스팔레티의 황태자, 이 선수는 지금 유벤투스에서 좌우 풀백도 되고 윙도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의 미들입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멀티 엔진이고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185에 스피드도 있고 힘도 좋고 중원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백 라인에는 팀님하고 맷 프리즈 선수들이 후방에서 빌드업 할 수 있는 핵심 베테랑 그리고 대표팀의 새로운 1번 수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맷 터너 선수였는데 프리즈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팀님은 87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같은데 플럼에서 아주 오랫동안 뛰면서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죠. 이 선수를 EPL에서 뛰다 보니까 샬럿 FC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인데 186에 아주 괜찮은 센백인데 아무래도 스피드나 이런 좀 체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음 전체적으로 예상 포메이션을 한번 보면 아마도 이제 4-3-3으로 나올 것 같고요. 키퍼는 원래는 맷 터너였는데 맷 프리즈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맷 터너는 리옹에서 뛰다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으로 임대가 되어온 선수이고요. 191cm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 레프트 백부터 보면 안토니 로빈슨 선수 플럼에서 어쩌면 플럼에서 거의 왼쪽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가 이제 안토니 로빈슨인데 183에 아주 괜찮은 왼쪽에서 윙도 되고 공격력도 좋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센백은 이제 크리스 리차즈 크리스털 팰리스에 뛰고 있는 188cm에 힘도 좋고 굉장히 체력도 좋고 그런 센백이고요. 앞서 말했던 팀님이 팀의 핵심 베테랑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나이 때문에 노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른쪽 백은 세르지뇨 데스트라고 한 선수죠. 오랫동안 아약스,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뛰다가 지금은 아인토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엄청난 경험과 오버래핑, 공격력 이런 거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175cm고요. 다음에 수미 역할은 타일러 아담스. 그래서 본머스에서 뛰고 있는 175cm, 키는 크진 않지만 거의 미들에서 전 영역에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중앙 미들도 되고 기본적으로 수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제 웨스턴 맥케니 유벤투스의 185cm 아까 얘기했던 선수고요. 다음에 공미 역할 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유누스 무사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AC 밀란에서 지금 아탈란타로 임대한 178cm의 괜찮은 공미이고요. 다음에 핵심 선수는 왼쪽 윙 이제 크리스천 플리식인데 플리식이 어쩌면 공미 아니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올 수도 있는 선수라서 AC 밀란의 아주 핵심적인 선수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윙은 이제 티모시 웨어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마르세유 지금 임대된 183cm의 아주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는 이제 폴라린 발로건이라고 아스날 뉴스 출신이었고 원래는 하드웨어 스피드가 정말 빨라요. 시속 한 36km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손흥민 전성기 시절에 엄청난 속도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의 속도에 필적하는 아주 굉장히 빠른 직선적으로 공간에 침투하고 그래서
딱 꽂아 넣는 그런, 키는 178cm 밖에 안 되는데 아주 괜찮은 땅땅한 스트라이커이지만 AS 로마 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공격 스트라이커지만 결정력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아스날 유스 출신이었는데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좀 결정력이나 이런 게 조금 딸려가지고 여러 팀을 전전하다가 지금 AS 모나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키는 한 18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2 정도 되는데 샌백이나 이런 부분은 키 괜찮고 골고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은 전환 속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에 폴리식 그리고 티모시 웨아 굉장히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플리식의 근육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정말 미국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AC 밀란에서도 열심히 보여주고 있듯이 드리블과 침투 능력이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런 선수가 첫 경기에 결장을 하느냐가 엄청난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환, 그리고 아주 젊은, 아직은 중심에 핵심 베테랑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린 선수들 많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홈 있죠.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측면에 티모시 웨아 그리고 플리식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안토니 로빈슨도 그렇고 데스트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은 오버래핑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이 엄청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앞서 얘기했듯이 포체티노가 전 부임한 이후에 계속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렸고 실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비 안정감이 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그동안 보완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세트피스 수비 그리고 수비 집중력에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 맡을 때 세트피스에서 상대에게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라과이를 한번 볼까요? 파라과이는 역시나 남미의 복병으로 볼 수 있겠고, 사실 요 팀 자체는 되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남미 팀을 보통 생각하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파라과이는 그런 거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끈질기고 끈적끈적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압박 강도가 굉장히 좋다. 피파 랭킹은 42 정도고 남미 지역 예선에서는 6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6위였지만 3위랑 6위가 굉장히 승점이 동률로 접전이었기 때문에 3위 같은 6위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령탑은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고요. 전술은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난 질식 수비 그리고 아주 거친 압박. 남미 선수들이 아주 교묘하게 손을 잘 쓰죠. 그래서 되게 잘 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긁는 게 아니라 성질을 상대방을 되게 많이 긁는 그런, 그래서 파울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뒤에 속도를 발휘하는 군대 같은 아주 기율을 자랑하는 게 파라과이의 전술적인 정체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좀 공격 전개가 되게 단조롭죠.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득점력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비에 비해서 무딘 창 때문에 예선에 힘겹게 좀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스쿼드를 한번 보면 역시나 이 훌리오 엔시소라고 하는 선수인데, 엔시소 나온 김에 먼저 보면, 엔시소는 브라이튼에서, 여기는 브라이튼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브라이튼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했죠.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약간 주전에서 밀려서 지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근데 요 엔시소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괜찮은 폴스9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파라과이 내에서는 그나마 아주 딱딱한 이 파라과이를 아주 부드럽게 창의성을 가미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구스타보 고메스 센터백. 원래 AC 밀란에서 뛰다가 이제 파우메이라스로 넘어온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캡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수비진을 이끄는 남미 정상급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선수는 아마 미겔 알미론일 겁니다. 우리 파라과이랑 친선전하면 알미론한테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알미론이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빠르게 강력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게 바로 알미론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이제는 조금 전성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지금은 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키도 뭐 크진 않아요. 저는 어쩌면 요 파라과의 단점이 아마도 투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원톱에 폴스9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NC소가 173, 알미론이 174, 둘 다 키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덩치가 엄청 좋지도 않습니다. 알미론은 어떻게 저 엄청난 두꺼운 막 유럽의 선수들한테서 몸싸움을 이겨낼까 신기할 정도로 체격도 되게 왜소하거든요. 근데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뭐 하나하나 좀 보면 일단 예상 포메이션은 4-4-2로 나올 것 같습니다. 키퍼는 코로넬이 해당이 되고, 뉴욕 레드불스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이제 상파울로로 넘어온 198의 키퍼입니다. 대체로 파라과이가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뛰다가 다시 뭐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뭐 아니면 브라질 리그로 가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남미나 이런 데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도 많이 뛰어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홈 이점에도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적응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왼쪽 백은 주니오로 알론소라는 선수인데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레프트 백입니다. 다음에 파비안 발부에나가 센백, 그래서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지금 그레미우로 돌아온 선수고요. 188cm입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구스타보 고메스가 AC 밀란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파우메이라스로 넘어왔고요. 185cm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백이 후안 호세 카세레스가 뛸 텐데, 디나모 모스크바에 뛰고 있는 181cm의 아주 괜찮은, 아주 수비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 이상의 아주 건장한 체격의 수비 라인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왼쪽 중앙 미들부터 볼까요? 중앙 미들에서 아마 수미 역할을 할 선수는 마티아스 비아산티라고 그레미우 브라질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8cm이고 또 한 중앙 미들은 안드레스 쿠바스라는 선수,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166cm 단신이지만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센터 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RM 역할을 할 선수는 마티아스 로아스에서 인터 마이애미에서 미국에서 오래 뛰다가 클럽 리베르타드,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뛰고 있는 180cm의 뭐 왼쪽 미들 아니면 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미들은 디에고 고메스라고 브라이턴에 뛰고 있는 185cm의 미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윙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투톱 폴스9 역할을 할 건 아마도 훌리오 엔시소. 발음이 엄청 꼬이네요. 힘든가봐요. 월요일에다가 야근하고 와서 발음이 정말 꼬입니다. 어쨌든 훌리오 엔시소가 이제 173에 스트라스부르에 뛰고 있는 선수고요. 다음에 미겔 알미로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4cm의 뭐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 수비하고 있다가 딱 볼을 운반하는 역습의 천명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남미 특유의 아주 강한 압박 축구를 하다가 엔시소랑 알미론의 역습 조합이 굉장히 위협적인 아주 순간적인 속도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라과이의 강점은 아주 강한 압박, 다음에 역습, 수비 조직력, 뭐 활동량 이런 걸 보이고요. 근데 약점은 역시나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서 상대방한테 지배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득점력 자체가 되게 좋지 않고 기복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NC소도 그렇고 알미론도 그렇고 전문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득점력에서는 조금 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주를 보겠습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 27위 그리고 정말 끈질기고 엄청난 투지를 보여준 게 호주이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서 활동량과 피지컬도 되게 좋고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위협적인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호주가 원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지만 실제 경기 스타일은 유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령탑은 토니 포포비치라는 감독이고, 약점은 객관적인 전력 대비해서 좀 부진해요. 최근에 호주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바레인한테도 지고 인도네시아랑 비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굉장히 존재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주의 예상 포메이션하고 예상 베스트 11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포메이션은 아마 4-2-3-1이 될 것 같고 키퍼는 라이언, 매튜 라이언이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반테에서 뛰고 있는 184cm의 키는 뭐 크진 않지만 아주 괜찮은 골키퍼죠. 그 다음에 왼쪽 백 같은 경우는 레프트 백은 야지즈 베이치라는 멜버른 시티 호주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73에 단신이지만 빠르고 괜찮은 레프트 백이고요. 수비의 핵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호주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해리 수타르, 레스터에서 뛰고 있는 레스터에서 뛰다가 지금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옮겨간 선수입니다. 8cm의 어마어마한 제공권과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인데 아킬레스 건이랑 무릎이 부상을 당했었고 그래서 부상으로 아주 오르막과 내리막을 같이 경험했던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의 주역이었지만 공족볼 장악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근데 실전 감각 회복이 좀 관건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센백 한 자리는 카이 롤스라고 하는 선수가 차지할 텐데 DC 유나이티드 미국에서 뛰고 있는 188c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센백 키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백은 루이스 밀러 그래서 블랙번 로버스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라이트백인데 188cm 체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 역할을 아마도 투 수미가 나올 것 같은데 잭슨 어바인이 DM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잔크트 파울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에 지금은 소속이 돼 있지만 2027년에 강등이 확정이 된 그런 팀이고요. 189cm의 아주 준수한 수비형 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코너 매트칼프라는 선수 마찬가지로 잔크트 파울리에 뛰고 있는 선수고 183cm입니다. 그 다음 왼쪽 윙부터 보면 크레이그 윈이라고 한 선수 구디는 아마 호주 경기를 여러 번 봤다면 월드컵에서 이 선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호주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183cm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윙부터 보면 마틴 볼 이 선수가 아주 측면에서 엄청난 공격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하이버니언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키는 뭐 크지 않습니다. 171cm고요. 굉장히 좋은 돌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미 역할을 할 선수가 라일리 맥그리라고 미들즈브로에 뛰고 있는 선수고요. 178cm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 마지막 스트라이커 공격 방점을 찍은 선수는 미첼 듀크라고 한 선수인데 186cm의 아주 떡대가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좀 특이하게 마치다 젤비아 일본에서 뛰고 있는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평균 신장이 183cm 아주 괜찮죠. 특히 뭐 센백 라인 그리고 센백부터 수미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장대 숲들이 쫙 들어서 있는 엄청난 수비력이 강한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피지컬에 해당이 될 거고 특히 이제 해리 수타르 이 선수의 엄청난 제공권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 득점이 가능하고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의 강점은 뭐 피지컬, 제공권 그리고 체력, 압박, 세트피스 이런 게 해당이 될 거고 다만 호주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있지 않습니다. 선수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다들 유럽이긴 해도 좀 하위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2부나 하부 리그에 해당이 되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 아니면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점유율 상대로 몰아붙이는 팀들에게는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티르키예를 한번 볼까요? 티르키예는 제가 엄청 매력적으로 느끼는 팀 중에 하나인데 언제나 유럽에서 다크호스 피파 랭킹 22위에 해당되는 티르키예입니다. 최근 최고 성적은 2002년도에
우리를 꺾고 3, 4위전에서 3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티르키예였죠. 사령탑은 아주 AS 로마에서 유명했던 빈첸초 몬텔라입니다. 자, 이 팀은 세대 교체가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보다는 그 다음이 훨씬 더 저는 기대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아주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는 아르다 길레르 선수, 길러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하칸 차라놀루, 요 선수들이 아주 기술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선수들이고, 이들이 얼마나 시너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티르키의 성적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술의 이제 정체성을 보면 유로 2024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황금 세대다. 아주 감정적으로 강렬함, 그러니까 투지가 엄청나게 뛰어난 팀이고, 수직 공격이 결합된 조직적 혼돈의 축구를 구사한다. 아주 말을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약점은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를 했고, 감정 기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향이 조금 있다는 점. 그러나 역시나 기술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팀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티르키의 예상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이번에는 4-4-2나 아니면 4-2-3-1 뭐 이런 팀들이 굉장히 많죠. 될것 같지만 예상 베스트 11이랑 같이 보면 키퍼는 아마도 메르트 기노트라는 선수, 이 선수는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저 페네르바체 경기를 많이 지켜봤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196cm인데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아주 괜찮은 키퍼다. 터키에서도 한 번씩 되게 좀 괜찮은 키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왼쪽 백은 페르디 카디오글루, 브라이턴 선수이고요. 174cm에 카디오글루는 아주 공격적으로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센백은 이제 메리우 데미랄이라는 선수, 지금은 이제 알 아흘리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선수지만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아주 괜찮은 수비수입니다. 키도 192에 아주 키도 좋고요. 괜찮은 선수이고, 다음에 또 센백 한 자리는 압딜 케림 바르닥치라는 사람, 이름 어렵죠.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는 190cm의 센백입니다. 그러니까 센백 라인이 다 190이 넘는 엄청난 거구의 센백들입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은 메르트 밀드르라는 선수인데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라이트백이고 뭐 윙 역할도 할 수 있고, 다음 미들까지 설 수 있는 전천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키가 188이에요. 키도 되게 크고 되게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 수미 역할을 할 선수는 살리오 웨즈잔이라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183cm의 체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수미로서 이 정도 되어야 수미를 할 수 있지 정도의 체격이 좋은 선수, 패싱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제가 베식타스 이제 오영규 선수를 경기를 본다고 베식타스를 보면서 와, 이 선수 정말 미쳤다,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오르큰 고쿠츠라는 선수인데 중앙 미들 역할을 할 거고요. 뭐 공미도 될 수 있지만 중앙 미들에서 중요한 공격이나 수비 양쪽으로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선수입니다. 벤피카에서 뛰다가 베식타스로 임대를 온 175cm의 키는 작지만 아주 땅땅하고, 그리고 뭐 창의성, 패싱력 이런 거 다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티르키에서 핵심이다 라고 하면 하칸 차로놀루, 이제 공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공미라고 볼 수 있겠죠. 키는 178이지만 유럽에서 아주 최고의 오른발 킥을 자랑하는 지휘관 중원사령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모든 세트피스가 결정적 득점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윙에는 아마도 케렘 악티르콜루라는 선수, 벤피카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해온 선수인데 다음에 키는 작지만 되게 기술적인 선수. 다음 오른쪽 윙에는 아르다 길레르, 05년생입니다. 엄청난 신성인데 벌써 레알에서 뛰고 있는 176cm, 키는 작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체격적으로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체력적으로도 좀 완성되지 않은 선수인데도 벌써 이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초신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공격수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주전은 일마즈 선수, 바리스 알페르 일마즈라는 선수, 갈라타사라이의 186cm에 아주 괜찮은 준수한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아마도 요 자리는 이제 교체돼서 들어올 선수가 또 05년생의 신성이 있습니다. 케난 일디즈라고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187cm에 뭐 체격도 아주 좋고 뭐 공격력 아주 좋은 아직은 막 엄청나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신성, 초신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케난 일디즈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페르디 카디올로 굴루가 측면에서 속도 오버래핑을 담당하고 전술에서 어쩌면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선수가 요 카디오 굴루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중원에서 엄청난 기술력, 선수들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되게 좋고요. 다음에 차라놀로의 킥 능력, 그리고 코쿠츠의 패싱력, 다음에 길레르의 창의성, 와 이런 거 다 너무 조합도 좋고, 그리고 볼 소유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펼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창의적인 공격 전개, 다음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조금 불안할 수 있고, 다음 빠른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역시나 뭐 좀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상성표를 한번 보면, 그래서 결국 이 D조는 상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스피드, 그리고 튀르키예의 기술, 그리고 파라과이의 압박, 그리고 호주의 피지컬, 요게 뭐 처음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게 좀 크고, 그래서 미국과 파라과이 첫 번째 격돌에서는 미국의 빠른 템포 대 파라과이의 템백이 부딪힐 테고, 미국의 이 빠른 공격진이 과연 파라과이의 두 줄 우주 방어를 뚫어낼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걸 깨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차이점,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플리식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주 조직적인 체력에,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창의성이나, 그리고 뭐 트랜지션 이런 걸 통해서 호주의 이 딱딱한 이 피지컬 축구를 튀르키예가 아주 부드럽게 감싸서 넣을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공격력이 아주 강하고 수비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둘 다 맞불을 넣을 텐데, 그래서 이 팀의 맞대결에서 누구의 화력이 더 강력한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치데이 1, 그래서 미국과 파라과이는 30년 초대 월드컵 이후에 무려 96년 만에 재대결이 미국과 파라과이의 경기고요.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이 부상 우려가 있는 플리식의 공백을 미국이 어떻게 메울지가 좀 관건입니다. 다음 호주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밴쿠버에서 열리는데요. 24년 만에 월드컵에 복귀한 튀르키예가 호주의 견고한 피지컬, 그리고 늪 수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튀르키예도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긴 힘들겠죠. 그 다음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피지컬과 체력을 앞세운 영어권 두 국가의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호주의 끈끈함이냐 뭐 미국의 개체극 이점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튀르키예랑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는 굉장히 맹렬한 공격성 갖고 있고, 파라과이는 엄청난 질식 수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반된 상성이 부딪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적 승부처 아주 사소한 거로 갈라질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16강, 32강인데 32강 진출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1위 쟁탈전은 아마도 조 1위를 확보를 해야만 D조 2위를 만날 수 있고, 32강입니다. 16강에서 나와 있는데 32강에서 아르헨티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제2조에서 1위가 유력하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튀르키예의 치열한 1위 경합, 그래서 예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2위,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노리는 팀은 파라과이, 그리고 호주, 튀르키예 3파전이 될 텐데, 자, 파라과이의 이 질식 수비가 승점을 얼마나 훔쳐오느냐가 판도를 팀들 엄청난 핵심 요소가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 순위는 저는 뭐 첫 번째 1위는 아마도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튀르키예를 훨씬 좋아합니다만 2위가 이제 튀르키예가 예상이 될 것 같고, 아마도 3위가 파라과이, 다음 4위가 호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의 부진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개최국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 그러니까 홈 이점도 있고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뭐 하지만 튀르키예 기술 축구, 전 이런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막 창의력 쩔고 이런 팀이 얼마나 잘할지,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 얼마나 잘 맞을지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고, 뭐 마찬가지로 파라과이랑 호주 같은 경우도 절대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조 2위 싸움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D조에서 어떤 팀이 32강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장 의외의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좀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너무 피로해서 여러 말도 많이 꼬이고 실수도 되게 많았는데 편집하면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